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본격적인 지상작전에 돌입한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인질로 잡혀갔던 여성 군인 1명을 구출했습니다. 하마스 시설 600여 곳을 타격한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최대 도시 가자시티에 진입했습니다. 보도에 황보연 기자입니다. 지난 7일 하마스 습격대 인질로 잡혀갔던 오리 메기디시 2병이 작전 중 구출됐다고 이스라엘 군이 밝혔습니다. 메기디시 2병의 건강 상태는 좋은 편이며 가족과 재회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마스에 붙잡혀간 인질 230여 명 가운데 작전으로 구출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본격적인 지상전에 돌입한 이스라엘 군은 최대 도시 가자시티에 진입했습니다. AFP 통신은 이스라엘 탱크가 가자시티 가장자리로 진입하고 북부에서 남부로 이어지는 도로를 차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SNS에는 도로에 서 있던 이스라엘 탱크가 다가오는 승용차를 발견한 뒤 발포하는 장면이 찍힌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 군은 가자 지구에 들어간 지상군의 유도에 따라 드론과 전투기 등을 이용해 하마스 관련 시설 600여 곳을 타격했습니다. אנחנו בהערכת מצב כל הזמן, מתקדמים באופן מדורג על פי התוכניות המבצעיות שלנו. הפעילות ההתקפית תתמשך ותתעצם לפי שלבי המלחמה ומטרותיה. 이스라엘 전투기에서 발사된 포탄은 가자시티에 위치한 알쿠드스 병원 인근에도 떨어졌습니다. 병원 정문에서 불과 10m 떨어진 지점도 공격을 받아 도로가 파괴되고 창문이 날아갔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피난민들이 떠밀려간 가자지구 남부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라파이 주거지에 공습이 가해져 여러 명이 죽고 다쳤습니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계속된 이스라엘 공격으로 미성년자 3,400여 명을 포함해 총 8,300여 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지상전을 확대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민간인 피해 확산에 따른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휴전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도 지금 상황에서 휴전이 정답은 아니라며 이스라엘을 편들었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휴전은 하마스에 항복하라는 뜻이라며 가자지구 지상전을 계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도 진주만 공격과 9.11 테러 당시 휴전 요구에 동의하지 않았을 거라며 휴전을 촉구하는 국제사회 목소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습니다. Calls for a ceasefire are calls for Israel to surrender to Hamas, to surrender to terrorism, to surrender to barbarism. That will not happen. 또 이스라엘 군인을 구출한 건 군사작전이었다며 인질 석방을 위해 필요한 건 휴전이 아닌 압박이라고 말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번 전쟁의 명분은 문명의 미래를 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Well, I'm telling you right now that the future of our civilization is at stake. We have to win this war. We'll do it by minimizing civilian casualties. And may we succeed. 미국 백악관은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며 이스라엘의 전쟁법 준수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다만 러시아나 하마스와 달리 이스라엘은 민간인을 일부러 겨냥하는 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Killing civilians is not a war aim of the Israeli Defense Forces. Their war aim is to go after Hamas terrorists. 그러면서 휴전은 하마스만 이롭게 할 뿐이라며 이스라엘의 휴전 반대 입장에 보조를 맞췄습니다. We do not believe that a ceasefire is the right answer right now. We believe that a ceasefire right now benefits Hamas. 이런 가운데 론데르머 이스라엘 전략장관은 미국과 협력 수준이 전례 없을 정도로 긴밀하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하마스가 북한제 무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에 하마스는 테러 단체고 이 테러 단체를 지원하는 어떠한 활동에도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준기입니다. 카타르가 자국이 팔레스타인 하마스를 지원하고 있다는 이스라엘 등의 주장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마슈알 빈 하마드 알사니 주미 카타르 대사는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에서 카타르 도하에 있는 하마스의 정치 사무소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에 대한 재정 지원의 목적을 두고 허위 정보 선전이 확산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국발 여객기에 대한 습격이 발생한 러시아 서남부 다게스탄 자치공화국 지역에 대해 최고 수준의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스라엘 외무부는 다게스탄 자치공화국에 속한 러시아 북카카스 지역에서는 이스라엘인과 유대인에 대한 공격이나 시위 등의 염려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65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국회 시정연설에 나섭니다. 지난해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시정연설에 나서는 윤 대통령은 건전재정 기조로 짠 내년도 예산안을 설명하고 국정운영 철학과 소회, 최근 현안 등을 두루 언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사전 환담을 통해 오부 요인과 여야 지도부를 만나는데 지난해 시정연설을 보이콧하고 환담 역시 불참했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제와 달리 어제 국회에서 열린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제에는 여야 원내 지도부가 모두 참석해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참사 재발을 막기 위한 노력을 다짐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해법을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는데 여당은 재난 예방 매뉴얼 정비 등의 방점을, 또 야당은 진상규명 조사기구를 설치하기 위한 이태원 특별법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대한민국은 조금씩 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유형의 참사와 재난에 대해 경각심이 높아지고 사전에 이를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매뉴얼 그리고 국가안전 시스템을 향상시켜 모든 시간과 공간에 국가가 존재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 우리가 함께 손을 모았으면 좋겠습니다. 진정한 애도는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입니다. 모두에게 언제고 일어날 수 있는 참사를 다 함께 기억하고 반성할 때 진정한 의미의 진상규명은 비로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영남권 중진들의 험지 출마론에 불을 지핀 인효한 국민의힘 혁신위원장이 정치인이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국민에게 이득이 되는 사상 전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인 위원장은 어제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그동안 많은 경우 국민이 희생해 정치인이 득을 봤지만 이제 문화를 바꿔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험지 출마로는 영남의 훌륭한 국회의원들이 경쟁력이 있으면 서울에 와서 도왔으면 좋겠다는 것이지 그보다 더 큰 의미도 작은 의미도 아니라며 자신이 뒤로 한 발 물러났다는 해석은 잘못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대구 경북 지역 일부 의원은 낙동강 하류 세력은 뒷전에 서야 한다고 말한 인효한 혁신위원장에게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구 달서 병이 지역구인 김용판 의원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 위원장의 발언 때문에 지역 민심이 요동치고 있다며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동안 잠잠했던 더불어민주당 내 계파 갈등이 이른바 자객 공천과 친명계 지명직 최고위원 임명을 계기로 재점화하는 모습입니다. 공천 불이익에 대한 비명계의 우려가 상당한 만큼 공천 실무를 총괄할 사무총장의 거취 문제까지 덩달아 뜨거운 감자가 됐습니다. 손여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사태 후폭풍으로 공석이 됐던 당직 인선이 마무리된 뒤 열린 첫 민주당 지도부 회의. 이 대표는 호남 출신이자 친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이계호 신임 정책위의장을 직접 소개했습니다. 정책위 의장님, 첫 회의 참석인데 간단히 말씀하시죠. 상견례 차원의 자리이긴 했지만 당 안팎에선 당무 의결권을 가진 지명직 최고위원회, 친명계 원외 인사를 앉힌 데 대한 반발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거듭 통합 의지를 강조했던 겁니다. 하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는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이른바 속가내기가 펼쳐지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여전합니다.
적잖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비명계 현역 의원의 지역구에 출사표를 낸 인물이 지명직 최고위원, 즉 지도부의 일원으로 입성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잠시 수면 아래 있는 체포한 가결파 징계 문제가 어떤 형태로든 다시 떠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습니다. 비명계 내에선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할 핵심 당직인 사무총장을 친명이 아닌 개파색이 옅은 인물로 교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사무총장을 교체를 해야 된다. 네. 이런 거는 이재명 대표 체제에 대한 깊은 불신을 갖고 있는 거죠. 공천이나 여러 가지 당무 운영에 있어서 공정치 못한 네. 불공정한 처사들이 많을 것이다. 물론 당 지도부는 이런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지표와 공정한 규칙에 따라 평가할 방침인 만큼 비명계 일각이 우려하는 이른바 공천 학살은 없을 거라고 선을 긋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주장이신데 뭐 대세라고는 보지 않고요. 실무적으로 빈틈없이 서포트하는 그런 직책이니까요. 정치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친명계 원외 인사나 비례 의원들이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에 줄줄이 도전장을 내면서 이른바 자객 공천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 총선을 앞두고 민주당 내 개파 갈등이 폭발할 수 있다는 관측이 조심스레 나오고 있습니다. YTN 손유정입니다. 이른바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양평군청 공무원들의 첫 재판이 열렸습니다. 사업 기한을 임의로 연장하는 등 허위 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보도에 박정현 기자입니다. 양평군청 국장 등 공무원 3명이 처음으로 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처가의 회사가 경기 양평 공흥지구에 아파트를 건설할 당시 특혜를 줬다는 의혹에 연루된 공무원들입니다.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애초 허가받은 것보다 사업기한을 2년 가까이 늘려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세 차례 연기된 끝에 열린 재판에 출석하면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인정하세요? 한마디씩만 해주시면은. 첫 재판부터 검찰과 양평군청 공무원들은 공소 사실을 두고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쟁점은 허위 보고서 작성 여부였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공흥지구 공사가 사업 기한이 1년 7개월가량 지난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윤 대통령 처가 회사가 기한 연장을 신청하자 과실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기한을 늘린 허위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양평군청 공무원들은 당시 사업 기한이 유효한 상태라면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맞받았습니다. 혐의 사실을 두고 검찰과 피고 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다음 달 27일 진행되는 2차 공판에서는 해당 문서를 결재했던 당시 양평군청 담당국장이 증인신문을 받을 예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흥지구 아파트 시행사의 실소유주인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 관련 재판은 2차례 미뤄지면서 다음 달 23일 첫 재판이 열릴 예정입니다. 김 씨는 공흥지구 사업 과정에서 개발 부담금을 줄이려고 공사비를 부풀린 위조 서류를 제출한 혐의를 받습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배임 혐의 사건을 이미 3차례 공판이 진행된 대장동, 위례, 성남FC 의혹 재판에 병합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표의 추가 기소 사건을 모두 배당받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어제 별도 심리기일 없이 백현동과 대장동 재판 병합을 결정했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모두 백현동 사건과 대장동 재판 병합을 찬성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소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경남에서도 확진 사례가 나왔습니다. 경남도는 창원시 대산면에 있는 한우 농가에서 럼피스킨병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 검사한 결과 확진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당국은 확진 농가에 있는 한우 29마리를 모두 매몰 처분하고 농가를 소독할 방침입니다. 정부가 소 럼피스킨병 백신 400만 마리 분량을 긴급 도입해 다음 달 10일까지 접종을 마친다고 밝혔습니다. 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어제 오전 브리핑을 열고 럼피스킨병 백신 도입 현황과 접종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중수본은 그제까지 사전 비축 물량을 포함해 모두 243만 마리 분량의 백신을 지방자치단체에 배부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벌어진 전세 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임대인 정모 씨 일가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습니다.
현재까지 추산된 피해액만 500억 원에 달하는데 경찰은 조사를 마친 뒤 정 씨 일가에 대한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도 수원 일대에서 전세를 내준 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잠적했던 임대인 정모 씨. 아내와 아들과 함께 피의자 신분으로는 두 번째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지난 17일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정 씨 일가에 대한 첫 조사를 진행했는데 보름 만에 이들을 다시 부른 겁니다. 경찰이 압수물 분석을 통해 정 씨 일가의 주택사업 관련 전체 자금 흐름을 살펴본 만큼 본격적인 피의자 조사를 통해 혐의 입증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를 위해 경찰은 이들 일가가 임차인들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전세 자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했는지 고의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캐물었습니다. 정 씨 부부는 부동산 임대법인 10여 곳을 운영하면서 오피스텔과 빌라 등 수십 채를 사들인 뒤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이라며 지난달 돌연 잠적했습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정 씨 아들은 공인중개사를 운영하면서 전세 자금을 돌려주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정 씨 부부의 매물을 임차인들에게 소개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피해자는 340명, 피해액은 500억 원에 달하는 상황. 정 씨 일가에 대한 고소장 접수가 계속되는 만큼 임차인들은 피해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 씨 일가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4월 설치된 모성보호신고센터를 통해 육아휴직과 출산휴가 등 모성보호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신고가 220건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신고 사례를 보면 임신한 여성 근로자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거나 공무원이 아닌 공무직 근로자란 이유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을 거부당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로 알려진 뒤 사기 사건 수사선상에 오른 전청조 씨가 남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로도 경찰의 수사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기 성남 중원경찰서는 아동학대 혐의로 전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전 씨는 지난 8월 말부터 지난달 초 사이 성남시 중원구에 있는 남 씨 어머니 집에서 남 씨의 조카인 중학생 A군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러시아 제2도시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현대자동차 공장이 가동 중단 기간을 다음 달까지 연장했다고 러시아 타스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타스 통신은 현대차가 러시아 공장 가동 중단 기간을 11월 30일까지로 연장했으며 가동 중단으로 인해 이 공장 직원의 절반가량인 534명이 휴업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러시아 공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한 이후인 지난해 3월부터 부품 조달 어려움을 이유로 자동차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미국 사상 처음으로 빅3 자동차 업체 동시 파업을 이끈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이 6주 만에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전미 자동차 노조가 포드와 스탈렌티스에 이어 제너럴 모터스와도 신규 노동계약 협상에 잠정 타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합의안의 세부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앞서 협상을 타결한 포드, 스텔란티스와 같이 일반 임금 25% 인상 등의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25일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배관 청소 중 작업자들이 방사성 물질이 포함된 액체를 뒤집어 쓴 사고에서 분출된 액체 양이 애초 알려진 수치보다 수십 배에 달한다고 NHK가 보도했습니다. 도쿄전력은 조사 결과 애초 공표한 양의 수십 배에 달하는 액체가 불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도쿄전력은 사고 당시 현장 바닥에 남아있던 액체 양에 근거해서 약 100ml라고 발표했지만 그 후 인부들의 증언과 바닥의 흔적 등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추정치를 정정했습니다. (10월 31일입니다) 화요일이고요. 굿모닝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가장 먼저 볼 신문은 한겨레입니다. 일하는 30대 여성이 늘어난 이유, 저출생 때문이었다라는 제목인데요. 어제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30대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상승 배경 보고서를 펴냈습니다. 먼저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그래프를 통해서 보시면요. 1975년생이 30살일 때 남성은 91.8%가,
여성은 51.1%가 경제활동 인구로 분류됐습니다. 4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났던 건데 1993년생이 30살인 올해는 남성이 85.5%, 여성이 78.3%로 그 격차가 7%대까지 좁혀졌습니다. 이런 숫자가 여권 신장이나 복지 수준이 높아져서 경력 단절이 사라진 결과로 분석되면 좋겠는데요. KDI는 아이를 낳는 여성의 비중이 감소하는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이 대신 일을 선택한 결과라는 거죠. 현재 나타나고 있는 출산율 하락이 앞으로 더 이어진다면 생산 가능 인구와 노동 공급 감소로 이어질 수 있겠는데 기사는 이런 경향이 장기화할 경우 경제 성장이 둔화할 수 있고 연금 재정이나 정부 재정이 악화하는 등 심각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KDI 측은 육아기의 근로시간 단축 제도나 유연 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활용하고 가족 친화적인 근로 환경을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교육부가 어제 제2차 학생 건강 기본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학교에서 체육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안에 주안점을 뒀다고 설명했는데요. 현재 초등학교 1, 2학년 2년 동안 80시간인 신체활동 시간을 144시간까지 늘리게 됩니다. 현재 초등학교 저학년은 미술과 음악 등이 함께 포함된 즐거운 생활 과목을 통해서 신체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체육 교과를 별도로 두는 방안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1982년 즐거운 생활 통합 후에 40여 년 만에 교과 분리가 검토되고 있는 겁니다. 또 중학생도 학교 스포츠 클럽 활동 시간을 3년간 102시간에서 136시간까지 30% 정도 늘리고 학교 내 수영장을 5년 동안 300개 추가하는 등 성장기 학생들의 기초 체력과 정신 건강을 한층 나아지게 할 여건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학생들의 체력이 떨어지고 비만과 과체중이 증가했다는 소식 들어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이번 계획으로 학생들이 보다 건강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동아일보 일면입니다. 도심의 CCTV 포착률이 자치구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라는 내용 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남과 노원의 격차를 나타내고 있는데 기자가 주택가 1km를 걷는 동안 CCTV 통합관제센터에 얼마나 포착됐는지를 봤더니 강남은 87%인 반면 노원은 53%에 그쳤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강남구의 CCTV가 더 촘촘하게 설치돼 있었기 때문인데 올 6월 기준 강남구는 서울에서 가장 많은 7,248대를 운영하고 있었고 노원구는 2,600여 대에 그쳤습니다. CCTV는 한 곳에 설치하기 위해서 약 2,500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비용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5대5로 분담하지만 그 이후에 유지 보수 비용은 온전히 구비로만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정 자립도가 낮거나 자체 예산 마련이 어려운 자치구는 사각지대 없이 CCTV를 유지하고 운영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편 공원과 등산로에도 더 많은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하지만 담당자에 따르면 이곳들은 전기나 통신 등 기초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에 설치 비용이 주택가에 비해서 2배 이상 든다고 합니다. 즉 기존 예산으로는 사실상 온전히 설치하기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건데요. 현재 서울시는 공원과 녹지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래서 전문가들은 범죄에 취약한 지점을 미리 파악해서 대응하지 않으면 자칫 공원이 우범지대화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볼 마지막 기사입니다. 중앙일보에 실려 있고요. 내년 결혼식장 예약을 위해서 지인들을 동원해서 겨우 성공했다라는 사연이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 최근 결혼식 대관을 알아본 사람들은 대학교 수강 신청보다 어렵다, 무조건 PC방에 가서 해야 한다, 계속 새로 고침을 눌러서 취소된 자리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식장 대란이 펼쳐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코로나 기간 동안 미뤄온 결혼식이 몰리고 있는데 반해 예식장은 폐업하는 경우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올해 파악된 전국의 예식장 수는 740여 곳인데 코로나 이전과 비교해서 20% 이상 폐업한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한 웨딩 플래너는 원하는 곳에서 식을 올리기 위해서는 최소 1년에서 1년 반 전에는 알아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예식장 인프라가 부족한 지방의 경우에는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내용 함께 실려 있었습니다. 10월 31일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굿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YTN은 대출을 책임지던 지역 농협 임원이 이른바 셀프 대출 의혹에도 별다른 징계 없이 대출 업무를 계속 맡았다는 논란을 앞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최근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유죄를 인정했는데 판결을 앞두고 문제 임원이 사표를 제출해 농협 차원의 징계는 내릴 수 없게 됐습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대출을 담당하던 상무직급 임원 A씨가 배우자 명의로 농업법인을 만들어 땅을 사겠다며 32억 원을 빌렸습니다. 그런데 이 가운데 10억 원가량이 규정 한도를 넘겨 대출됐다는 이른바 셀프 대출 의혹이 YTN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그 매니저 처가가 위반되는지 모르고 실무자들도 별 이의 없이 진행했길래 저희는 그거에 대해서 규정 위반인지 모르고 진행하는 거고. 1심에서는 지역 농협이 입은 피해가 없다며 무죄가 선고됐는데 지난달 2심 재판부는 원심을 파기하고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며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실제 땅값의 8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는 규정을 알고도 토지 매매계약서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초과 대출을 받았다며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또 A씨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법인을 규정대로 무작위 지정하지 않고 한 곳을 임의로 선택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A씨 범행에 함께한 부하 직원들과 A씨 부인이 본인의 자산을 모두 팔아도 갚을 수 없을 만큼 대출금을 내준 지역농협의 대출심사위원회도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A씨는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는 이유로 징계도 없이 대출 업무를 계속 맡으면서 또 다른 논란을 낳았습니다. 농협중앙회는 A씨 관련 자료를 검찰에 제출하는 바람에 감사를 진행할 수 없어 징계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뒤늦게 유죄 판결이 나오긴 했지만 농협이 징계를 미루는 사이 선고를 한 달 앞두고 A씨가 사직서를 내면서 농협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게 됐습니다. YTN 우종훈입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허준영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어제 그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오후에 열렸는데 2시부터 시작해서 9시 반까지 열렸는데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게 사전적으로는 사실 회의 시작하기 전에는 합의가 쉽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안건 중에 하나가 이제 기한이 이번 달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늘입니다. 그래서 어제 뭐 합의가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사내이사 1분 그리고 사회이사 4분 이렇게 총 5분이 회의를 했는데 결국은 7시간 반 동안의 격론에도 불구하고 회의의 결론을 내지 못하고 이번 주에 다시 날짜를 잡기로 했다라는 결론 정도가 나왔습니다. 네. 근데 회의에서 이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이유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부분이 좀 대립이 됐던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 항공사라는 게 잘 보시면 전 세계를 상대로 영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공사가 합병을 할 때 저희가 어떤 기업이 합병을 할 때 가장 큰 이슈가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게 독과점법에 위반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기업의 덩치가 커지면서 다른 기업들을 밀어내고 결국 이 기업이 나중에 독점적인 지위를 누림으로써 뭔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갈 것이 아니냐라는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영업 범위가 전 세계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끼리 합병하는데 우리나라에서만 승인을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 전 세계 15개 나라에 지금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네. 그 중에 14개 나라인데요. 그 중에 11개 나라는 이미 승인을 우리나라 포함해서 했고 3개 나라가 아직 안 됐는데 거기가 미국과 유럽연합과 일본입니다.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번 달까지 기한이 있는 것이 유럽연합에서 요구 조건을 내걸었거든요. 너네 이거 독과점법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좀 이행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아시아나 대한항공이 합병했을 때 이 화물 부분을 이제 넘기는 것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 다른 매각을 하는 것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얘기였는데요. 사실은
제가 항공계에 계신 업계에 계신 분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나는 쪽이 화물 산업이라고 화물 쪽이라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전 세계에서 지금 화물로만 하고 한 5위 정도의 쉐어를 차지하고 있고요. 사실 이 두 업체가 이게 합병을 했을 때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이 합병을 했을 때 전 세계 4위가 되면서 저희가 화물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페덱스나 UPS 이런 1, 2위 업체들이 있는데 1, 2위 업체들 바로 턱 밑까지 추격을 하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측면에서는 이제 유럽연합에서는 이제 화물 쪽을 좀 매각해라라는 얘기와 이제 유럽 취향 노선 중에 일부분을 좀 조정해서 저비용 항공사한테 한 4개 정도 노선은 넘겨라. 왜냐하면 지금도 이 두 회사가 각각 차지하고 있는 쉐어가 큰데 이것들이 합병됐을 때 거의 한 회사의 쉐어가 너무 높아져 버리니까 독과점에 이슈가 있을 수 있다. 이런 것들을 해라라고 하는 건데 아시아나 쪽에서는 지금 이것들에 대해서 찬반이 굉장히 화물 쪽을 넘기는 매각하는 것에 대한 찬반이 되게 격론이 있는 상태고요. 찬성하는 쪽은 우선 기존에 저희가 산업은행 쪽에서 공적 자금이 지금 3조 6천억 정도 들어갔거든요.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합병을 한 후에 우리가 이제 살 길을 도모하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이것을 유럽연합 쪽의 얘기를 들어주자라는 이제 찬성 쪽의 의견이 하나 있고 반대쪽에는 이것을 했을 때 좀 배임의 소지가 있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화물 쪽이 굉장히 지금 수익이 잘 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상대적으로 이제 넘길 때 헐값에 넘기게 되면 그 부분들에 대해서는 배임의 소지가 있고 사내 반발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사회이사분들 중에 이제 격론이 있어서 이 부분에 이제 합의점이 도출이 안 된 상태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늦어도 오늘까지는 지금 결론을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야 이제 유럽연합에 시정 조치안을 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기업 합병에 좀 걸림돌이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투 트랙으로 갈 것 같습니다. 이게 오늘 뭐 당장 모여서 또 회의를 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이번 주 내로 회의를 하면서 대한항공 쪽에서 이제 합병의 당사자인 대한항공 쪽에서 유럽연합 쪽에다가 좀 요청을 하는 거죠. 기한을 조금만 늘려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이제 합의를 도출을 해서 유럽연합 쪽과 이제 다시 협상에 나갈 승인을 조금 요구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만약에 이게 좀 제출 기한이 넘겨지더라도 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은 좀 없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사실 이론적으로는 제출 기한을 넘기는 합병은 무산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14개 국가 중에 당사국 중에 하나라도 합병에 대해서 승인을 하지 않으면 합병이 이제 무산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대한항공 쪽에서 조금 시간을 벌려고 할 거고 이제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넘어서면 두 나라가 더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작년 11월에 아예 심사를 유예시켜 버렸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심사 중이라고 하는데 사실 심사에 대해서 알려진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넘어야 될 산이 조금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이것들이 서로 연쇄고리를 좀 갖고 있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한 나라, 특히 유럽이나 일본, 미국 이 세 나라는 지금 굉장히 큰 덩치들을 가진 나라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럽연합의 결정이 나머지 나라들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 합의안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출되는데 도움이 되는 부분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가장 크게 넘어야 될 산은 당장 눈앞에 닥친 EU의 승인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하신 미국과 일본이 아직 승인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알려진 바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독과점 이슈가 되다 보면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가 차지하고 있는 운항 노선 중에 몇 가지를 또 다른 회사에 넘기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금 마켓 쉐어를 줄여야 되는 이슈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을 어느 회사에 넘길지, 예를 들어서 국내 항공사에 저비용 항공사에 넘길지 아니면 외국 항공사에 넘길지, 그러면 그 외국 항공사가 미국이나 일본 입장에선 자국의 항공사가 될 것이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굉장히 첨예한 이익의 지금 관점으로 접근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구체적인 안을 도출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결론이 나올지 추후 이루어지는 논의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도 보겠습니다. 어제 국세청에서 민생침해 탈세 사례를 공개를 했습니다. 적발된 탈세 유형 가운데 리딩방 운영업자가 41명으로 가장 많았는데 일단 이 리딩방이 뭔지부터 자세히 얘기해 주시죠. 그러니까 요즘 컴퓨터 해보시면 뭐 미공개 정보주 제공, 몇 퍼센트 수익 미달성 시 환불을 보장한다. 문자도 많이 오더라고요. 문자도 오고 문자에 심지어 이름까지 찍혀서 와서 내 이름 어떻게 알았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거고요. 리딩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저희가 문자를 받는다는 건 불특정 다수인에게 일정한 대가를 받고
금융 투자 상품에 대한 어떤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곳을 리딩방이라고 하고요. 리딩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리딩, 그러니까 R로 시작하는 리딩. 그래서 우리가 증권에 대한 어떤 정보를 읽게 해주는 방. 또 하나는 리딩, L로 시작하는 리딩. 그래서 뭔가 정보를 이끄는 방. 이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합니다. 그럼 이 리딩방에서 탈세가 쉽게 이루어지는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최근에 국세청에서 밝힌 자료를 보니까 국세청의 어떤 탈세, 최근에 4대 중요 탈세 항목 중에 리딩방에 관련된 탈세가 가장 많은 41건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럼 이렇게 탈세가 많이 일어나는 게 이유가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우선은 이제 리딩방 쪽에서 어떻게 탈세를 하는지 좀 보셔야 됩니다. 첫째로는 이 고액의 회원료를 받고 그 회원료 같은 것을 결제를 하는데 이게 다 인터넷에서 결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결제할 때 카드기에다가 긁고 결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는 이제 결제 대행 업체들이 이걸 대신 해줍니다. 이 결제 대행 업체를 미등록 결제 대행 업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등록을 한 결제 대행 업체면 사실은 어느 정도의 매출이 발생하고 누구와 거래를 했고 이런 것들이 다 국세청에 리포트가 돼서 그것들이 다 세원이 되는데 이제 미등록 업체 중에는 이것들을 안 하는 업체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탈세가 지금 되고 있고 혹은 뭐 페이퍼 컴퍼니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거래를 일으킨 것처럼 해서 대금을 지급하고 자기가 다시 갖게 되거나 아니면 미등록된 친인척에게 그들을 이렇게 고용을 한 것처럼 해서 이제 월급을 주고 다시 자금을 착복하거나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요. 요것들이 일어나는 게 사실은 개인 투자자를 상대로 지금 영업을 하는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탈루 사실을 입증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요. 탈루가 되었다는 사실 자체도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리딩방 운영업자들이 실제로 탈루를 이렇게 미등록 포스기 등등을 이용해서 할 때 그것들을 발견하거나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들이 사실 쉽지 않다. 그래서 조금 탈루가 이쪽에서 많이 탈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탈세 문제도 있긴 한데 그거랑 또 별개로 리딩방 자체가 자본시장을 좀 혼란스럽게 한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 문제점이 뭔가요? 아무래도 뭐 세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시세 조정 같은 것을 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는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미공개 정보 같은 것들을 유통하게 할 수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얼마 전에 기억해 보시면 2차 전지 관련된 주식이 이유 없이 굉장히 떴다가 이유 없이 갑자기 굉장히 빠졌다가 하는 일들이 있는데 이 중에 일부가 뭐 예를 들어서 강남의 어떤 큰 손인 누군가가 이쪽을 갑자기 팔았다더라라는 루머가 돌면서 갑자기 급락하는 일이 벌어지고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인을 통해서 지금 금융시장, 자본시장 쪽을 굉장히 교란하고 변동성을 키우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단순히 이게 탈세의 문제뿐만이 아니고 어떤 자본시장의 질서의 문제, 이런 쪽의 문제까지도 지금 다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금융위원회에서도 사실 여기에 대한 조금 더 대책들, 구체적인 보완책들을 좀 내겠다라는 얘기들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뭐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아마 리딩방에 참여를 하는 걸 텐데 그러면 이 리딩방이라는 것 자체를 아예 피하는 게 좋은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사실은 금융회사랑 거래를 하는 게 좋죠. 그러니까 리딩방은 일종의 유사 투자 자문업자인데 이 유사 투자 자문업자 중에 모든 리딩방이 다 불법인 건 아니지만 불법 리딩방들이 많은 상태에서 여기서 굉장히 이제 허위 정보들의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사실 그래서 금융 소비자 정보 포털, 그러니까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이런 파인 같은 데 들어가면 누가 사실은 금융회사고 누가 유사 투자 자문업자가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인지 아닌 업체인지 등이 다 공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다트라고 하는 어떤 기업의 재무 상태 알려주는 사이트도 그러니까 포털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들어가서 아무래도 조금 근거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하시는 게 좋겠죠. 아무래도 리딩방에는 조금 그렇게 전문적인 거래 안정성이 지금 없는 상태에서 들어가셨다가 허위 정보에 좀 휘둘리시고 피해를 보시는 소비자들이 조금 생기실 수밖에 없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에 해외 증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미국 연준의 FOMC 회의가 열리는데 회의 앞두고 뉴욕 증시가 반등을 했네요. 네, 지금 3대 지수가 다 1% 넘게 오른 상태고요. 사실은 이게 일종의 약간 기술적 반등도 있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S&P나 나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 한 10% 빠졌고요. 다우도 지금 10% 가까이 빠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고점 대비 10% 정도 빠지면 기술적 반등이 일어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이번 주에는 이제 시총 1위, 부동의 1위인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또 거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조금 주식 시장이나 미국 국채 시장이나 유가를 좀 누르고 있었던 이제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같은 경우도 대부분 지금 시장에 이미 반영될 부분은 반영됐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반영됐냐 하면 지상전을 제한적으로 들어간 부분까지 다 반영돼서 시장은 그거까지는 다 지금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유가도 오늘 보니까 약간 떨어졌더라고요. 예. 그런 부분을 보니까 반영된 부분은 반영된 거고 이것이 더 이상 확전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이 믿음에서 조금 벗어나서 확전돼서 이란이 참전하거나 하거나 아니면 연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FOMC 있지만 연준의 결정은 거의 누가 하더라도 동결일 거라고 보고 있고 12월도 동결이라는 게 굉장히 우세하거든요. 한 3대1 정도로요. 그래서 연준의 지금 특별하게 파월 의장이 발언을 아주 세게 하면 뭐 파장이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이번 주에는 세게 발언할 요지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영될 악재들은 지금 반영된 상태에서 기술적 반등과 함께 이제 애플 같은 것들의 이제 실적 발표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뭐 잠깐 유가 얘기를 해주셨지만 뭐 중동의 지정학적 그 리스크를 고려하자면 사실 하락이 좀 의외이긴 한데 전쟁의 양상이 좀 바뀌게 되면 유가 상승의 여지가 좀 남아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이란이 본격적으로 개입하게 되면 지금 계속해서 세계은행이나 글로벌 투자은행들에서 나오는 얘기가 $150 계속 나오거든요. 이게 이란이 참전을 하고 헤즈볼라 들어오고 시리아 들어오고 해서 이게 중동의 어떤 전면전으로 확전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유가 공급이나 유가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면서 유가가 한 $150, 지금 현재 한 $80 초반대까지 떨어지고 중반대까지 지금 떨어진 상태인데 그렇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시장은 아주 먼 미래를 보는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봤을 때 당장은 그렇게 확전의 가능성이 크진 않다. 그리고 세계은행이나 투자은행들에서 글로벌 투자은행들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가장 어떤 익스트림한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니까 그게 확률이 사실 1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받아들여 주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허준영 교수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어제 퇴근 시간대 인천에서는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히면서 운전자 1명이 다쳤습니다. 경기 성남에선 건널목을 지나던 60대가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건 사고 소식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여러 대가 앞뒤로 물고 물린 듯이 도로가에 줄줄이 멈춰 서 있습니다. 허리를 부여잡은 여성은 다른 손으로는 차량을 짚은 채 구급차 방향으로 걸어갑니다. 어제 오후 6시 20분쯤 인천 연희동 공촌 사거리 근처에서 차량 5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가 허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60대 남성이 몰던 SUV가 신호를 기다리던 앞선 차량을 들이받으면서 사고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니발 차량이 후미에서 이제 추돌이 시작돼서 이제 계속 연쇄적으로 추돌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런데 일단 뭐 보통 전방 주시 테마도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가드레일 주변에 널브러진 택배 상자들이 수북합니다. 이렇게 쏟아냈는데도 아직 빠져나오지 않은 상자들이 화물차 짐칸에 위태롭게 껴 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50분쯤 충북 옥천군 경부고속도로 옥천휴게소 근처를 달리던 14톤짜리 화물차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았습니다. 화물차를 몰던 60대 남성이 다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갓길에서 사고 난 거라 통제는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비슷한 시각 경기 성남시에선 건널목을 지나던 60대 여성이 우회전하던 버스에 치여 숨졌습니다. 버스기사 70대 A씨는 왼쪽에서 차가 오는지 신경 쓰느라 보행자를 미처 보지 못했다고 경찰에 말했습니다. 경찰은 A씨를 교통사고 처리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네, 광주에서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조성 과정 중 일부가 훼손된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는 공사가 시작됐습니다. 건물 내외부를 1980년 모습으로 되살려 희생자를 추모하고 국민 화합의 장소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나현호 기자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시민군이 계엄군의 총칼에 끝까지 저항했던 옛 전남도청. 지금은 그 주위로 하얀 울타리가 쳐졌습니다.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는 공사가 시작된 겁니다. 옛 전남도청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조성하면서 일부 철거되거나 변형이 이루어졌습니다. 옛 전남도청 복원 지킴이를 중심으로 5.18 단체 회원들의 줄기찬 요구 끝에 지난 2017년 정부는 옛 전남도청을 복원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이 역사를 그대로 남겨주지도 않고 그냥 다 헐어불고 그러면은 그걸 어떻게 후대에 그게 알려지겠습니까? 복원 대상은 옛 전남도청 본관과 별관을 비롯한 6개 건물입니다. 내외부와 연결 통로까지 1980년 5월 모습 그대로 되살리는 게 목표입니다. 건물의 내외부 모습을 복원하고 그 내부에는 1980년 당시 상황과 자료를 기반으로 공간별 컨텐츠를 구현하게 됩니다. 복원된 건물은 상징성을 살려 5.18을 기억하는 대표 공간으로 탈바꿈합니다. 특히 전시와 기록, 정보가 혼합된 공간으로 조성돼 미래 세대의 교육을 위한 장소로 사용됩니다. 후대에 물려주어야 할 민주주의에 살아있는 역사의 현장으로 5.18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열린 공간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원래 모습을 되찾고 국민 화합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기 위한 옛 전남도청 복원 공사는 오는 2025년에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한일 해협을 사이에 둔 한국과 일본 8개 자치단체가 전남 여수에 모였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온 지방정보 교류의 장인데요. 양국의 관광산업 활성화와 문화경제사업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려 수도의 중심 전남 여수에 한일 해협을 끼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전남과 부산, 경남, 제주, 그리고 일본의 후쿠오카와 시가, 나가사키, 야마구치 등 모두 8개 시도현입니다. 올해 모임은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관광 활성화를 주제로 공동 성명문을 발표했습니다. 관광 활성화에 대해 논의한 결과 한일 해협권의 상호 협력하에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 경제의 조속한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8개 시도지사들은 각 자치단체가 가진 관광 자원을 공유했습니다. 2024년 사천 에어쇼와 제주 국제 청년 포럼, 2030년 세계 박람회 부산 유치 등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전라남도로 2025년 목포 미식 산업 박람회와 2026년 여수 세계선 박람회 등 세계로 도약하는 관광 수도 전남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인 오늘 논의 내용 중에서는 한일 해협 시도현 8개 시도현 간에 좀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 크루즈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 한일 해협연안 시도연 교류지사회의는 지난 1992년부터 한일 해협권 도시들의 공동 번영을 위해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오선열입니다. 프로야구 NC가 선발 패디의 호투와 타선의 집중력을 앞세워서 KT를 9대5로 꺾고 플레이오프 1차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정규리그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한 패디는 6회까지 탈삼진 12개를 잡아내며 1실점으로 KT 타선을 잠재우고 승리 투수가 됐습니다. 손아섭과 권희동, 오영수는 나란히 3안타씩을 쳐내며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플레이오프 2차전에서는 NC의 신민혁과 KT의 벤자민이 선발 맞대결을 펼칩니다. 올여름 여자 월드컵에서 여자 선수에게 강제 입맞춤을 한 루이스 루비알레스 전 스페인 축구협회장이 앞으로 3년간 축구와 관련한 어떤 활동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국제축구연맹 피파가 성명을 내 징계비가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피파 징계비는 루비알레스 전 회장이 모욕적 행동과 페어플레이 원칙 위반을 금지한 징계 규정 13조를 위배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메타 플랫폼이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해온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대해 요금을 부과하는 구독 서비스를 유럽에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메타는 블로그를 통해 유럽연합과 유럽경제지역, 스위스에 새로운 옵션을 도입한다며 11월부터 이 지역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이용자는 광고와 함께 서비스를 무료로 계속 사용하거나 광고가 없는 요금제의 옵션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달력은 벌써 10월의 마지막 장으로 넘어갔지만 계절의 시계는 더디게 흐르는 듯합니다. 오늘도 종일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13.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약 3도가량 높습니다. 또 오늘 낮에는 따뜻한 가을 햇살이 내리쬐면서 서울 낮 기온이 21도까지 오르겠는데요. 다만 오전까지는 내륙 곳곳에 안개가 무척 짙게 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교통안전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현재 안개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서해안과 내륙 곳곳에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바짝 좁혀져 있는데요. 충북 충주의 가시거리가 40m까지 떨어졌고 인천 강화, 전남 곡성, 경북 청도에서도 채 100m 앞을 내다보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이 안개로 이슬비가 내리는 곳도 있는 만큼 꼭 안전운전해 주셔야겠고요. 김포와 광주 등 일부 공항에서는 저시정 경보도 발효 중입니다.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재 세종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 보이고 있습니다. 안개로 대기가 정체하면서 수도권과 충청, 울산 지역에서는 오전 한때 공기가 다소 탁해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기온이 오르면서 안개가 걷히고 나면 낮 동안에는 다시 양호한 대기질을 회복하겠고요. 전국적으로 맑은 가을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크게 쌀쌀하지 않겠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 13.2도, 대전 11.4도, 부산 14.8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온은 빠르게 올라서 오늘 낮 기온은 예년보다 4도에서 5도가량 높겠는데요. 서울 21도, 광주와 대구는 23도가 예상됩니다. 수요일인 내일은 중서부 지방에 요란한 비가 내리겠고 당분간 온화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주 후반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난 뒤 다음 주에는 부쩍 쌀쌀해지겠습니다. 내일까지 호남과 경남 또 제주도 해안에서는 만조시 저지대 침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 계신 분들은 해안가 안전사고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에서 YTN 고은재입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